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영체제 구조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조는 다양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층적 구조는 이렇게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이 있는데 이 상위 계층은 이 밑에 자기보다 낮은 계층을 다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포함관계? 이런 기능의 포함관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밑에 있는 기능은 전부 다 사용 가능하고 이 밑에 있는 기능, 그 위에 있는 기능은 사용 불가능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기능은 호출해서 사용 가능하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 구조의 단점은 이렇게 포함관계를 정의한다는 게 첫 번째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커널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커널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는데 커널 모드에는 프로세스 간 통신, 메모리 관리, CPU 스케줄링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만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파일 시스템 같은 거는 이 사용자 모드에서 자유롭게 사용자가 만들고 없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파일 시스템 같은 이런 사용자 모드를 사용하는 애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커널 모드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확장이 되게 쉽겠죠. 이렇게 밖에서 넣었다 뺐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하고 여러 프로세스가 모여서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하고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힙, 그리고 스택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는 프로그램 코드 구조, 그리고 데이터는 전역 변수 등을 저장하고 힙은 객체나 인스턴스, 스택에는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수동적인 존재고 이게 만약에 메모리에 적재가 되면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그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적재가 되면 준비 완료 상태에 있는 거고, 이것을 이 메모리에 있는 것이 CPU 빼고 자기가 실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자원을 갖고 있으면 네, 준비 완료 상태에 있고, 이게 만약에 CPU를 할당받았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 있는 명령, 이런 텍스트 프로그램 코드 같은 걸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CPU에 할당이 되는 거고, 만약 CPU에서 막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러면 준비 완료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실행 상태에서 자신의 시간을 모두 수행하면 종료가 되고요. 이 실행 상태에서 만약 입출력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입출력 사건이 다 일어날 때까지 대기를 더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다시 준비 완료 상태에 가가지고 다시 CPU를 할당받고 실행을 하고 이런 구조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제어 블록은 PCB예요. 이것은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상태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세스 상태나 프로세스 번호나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수행할 명령은 뭔지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프로세스가 전환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문맥 교환이 발생한다. 그래서 P1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수행하고자 하는 인터럽트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 제로에 대한 PCB 상태를 저장해놓고 프로세스 1을 적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적재를 하는데 이때는 순수한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문맥 교환이라고 하고요. 이제 P1이 적재가 됐으면 이제 실행을 하고, 이제 끝났으면 이 프로세스의 상태를 다시 저장을 하고 원래 수행했던 그 PCB 제로를 다시 적재하고 실행을 합니다.
스레드는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CPU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링 큐가 있는데, 스케줄링 큐는 이 프로세스들에 대한 큐겠죠. 어떤 CPU를 할당받을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완료 큐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 큐를 보시면, 우리가 준비 완료 큐나 각각의 장치마다 그 큐가 있는 거예요. 입출력 큐가. 그래서 이것은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큐 헤더에는 첫 번째 PCB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PCB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PCB는 다음 PCB를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상태도에서는 여기 잡큐, 준비큐, 대기큐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표현하는 큐잉 도표예요. 그래서 레디큐에 그런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고, 이게 바로 CPU를 할당받으면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 CPU를 사용하고 CPU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입출력 요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입출력 요구가 끝나고 입출력 요구를 수행을 하고, 입출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대기큐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리고 이 시간 할당액을 다 사용을 했으면 다시 준비 큐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인터럽트가 발생했으면 인터럽트 수행하고 다시 준비 큐에 들어가고, 뭐 이런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는 장기 스케줄러, 중기 스케줄러, 단기 스케줄러가 있는데, 장기 스케줄러는 뭐 잡큐에서 준비 큐로 갈 때 그 어떤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그 프로세스 생성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메모리 적재할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단기 스케줄러는 이 준비 완료 큐에서 어떤 것을 CPU를 할당해 줄 것이 결정하는 거고, 중기 스케줄러는 이 메모리 공간에는 그 정해진 양이 있는데 이걸 넘쳐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절해주는 수압 인, 수압 아웃을 하는 것이 바로 중기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꽉 찼어요. 그러면 실행하지 않는 것을 디스크에 보내가지고 수압 아웃 시키고, 이것을 다시 메모리에 적재하는 것을 수압 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큐잉 도표 스케줄링을 추가로 설명을 해보면, 레디큐 준비 완료 큐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CPU에 할당을 해줬고, 이게 만약에 입출력에 대한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장치 큐에 넣어주고, 장치 큐에 넣어주고 입출력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준비 완료 큐로 데려오고, 약간 이런 그림이죠. 대기 상태에서 CPU에 실행하고 있는데 입출력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입출력 큐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준비 완료 큐로. 네, 그냥 여기는 여기 부분이고, 여기는 레디큐가 공간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디스크로 수압 아웃시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간이 좀 있다, 메모리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디스크에서 수압 인 해가지고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문맥 교환은 아까 그림에서 순수한 오버헤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PU 이용의 기본 단위고, 스레드는 보통 우리가 한 프로세스가 단일 스레드를 가졌었는데, 이제 다중 스레드로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스레드는 코드랑 데이터 파일들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 서버 구조는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을 받아요.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새로운 서비스를 할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잡음 없는지 리슨을 하고, 또 뭐 요청을 하면 그것에 맞는 스레드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레드를 생성하면 자원이 적게 걸리겠죠. 그리고
이것의 장점으로는 응답성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만 봉쇄가 됐어요. 그럼 하나의 스레드만 봉쇄가 됐어요. 그럼 다른 스레드는 실행 가능하다. 그게 응답성이고, 자원을 공유한다. 아까 자원을 공유한다 했죠.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하는 것보다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성이 있다. 여기 경제성까지. 그리고 규모 적응성. 이 다중 스레드 각각을 그 각각의 CPU한테 할당을 해줘가지고 동시 처리하게 하는 그런 다중 규모 적응성이 있다. 4.3 다중 스레드 모델입니다. 다중 스레드 모델은 사용자 수, 일단 스레드를 지원하는 게 사용자 수준에서 하는 거냐, 그리고 커널 수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서 사용자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로 나뉘고요. 사용자 스레드는 커널이나 운영체제 지원 없이 자기 스스로 관리가 되고, 커널 스레드는 운영체제에 의해서 직접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 스레드랑 커널 스레드가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우리 이제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대1 모델. 사용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고 커널 스레드 하나에 이렇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얘 하나가 봉쇄가 됐어요. 봉쇄가 되면 이 전체가 봉쇄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얘만 만약에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애들 수행 못하겠죠. 병렬성도 얘는 없어요. 이제 이것에 반해서 1대1 모델은 하나의 사용자 스레드에 커널 스레드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얘가 만약 봉쇄돼도 다른 것은 수행이 가능하고요. 수행이 가능하고 이게 동시에 병렬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용자 스레드가 한 개 생성이 될 때마다 커널 스레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자원이 많이 오버헤드가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대/다 모델은 사용자 스레드에 그보다 작은 수의 커널 스레드를 사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스레드가 커널 스레드의 수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용자 스레드가 봉쇄가 돼도 다른 애들은 다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병렬성도 응답성도 좋고 병렬적으로 수행도 할 수 있겠죠? 또 두 수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다대/다 모델이랑 1대1 모델을 섞어 놓은 모양입니다. 이제 CPU 스케줄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CPU 스케줄링은 아까 뭐라고 했죠? CPU가 수행이 메모리에 적재된 그런 프로세스 중에서 수행할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프로세스는 일단 CPU 버스트랑 입출력 버스트가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CPU랑 입출력 버스트가 교차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프로세스의 그런 실행 구성입니다. 그리고 CPU 버스트 시간은 보통 짧은 애들이 많아요. 이 짧은 애들이 CPU 버스트가 짧은 애들은 보통 입출력 중심 버스트라고 하는데 뒤에서 또 할 거고요. 뒤에서 또 하나? 어쨌든 입출력 중심 버스트라고 하고, CPU 버스트 시간이 긴 애들은 CPU 중심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CPU 스케줄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CPU 스케줄러는 그 준비 완료 큐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CPU가 쉬는 상태일 때 하나를 꺼내와서 CPU에서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 스케줄러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선점 스케줄링을 결정하는 것에는 선점 스케줄링이 있는데, 선점이 뭐죠? 내가 뭔가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 결정은 4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한 프로세스가 실행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얘가 할 거를 다 수행하고 전환을 한 거죠. 이때 CPU가 자기가 수행할 프로세스 선택한다. 이거는 비선점이에요. 왜냐면 내가 실행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직접 갔기 때문에. 근데 프로세스가 실행 상태에서 준비 완료 상태로 전환을 했어요. 실행하고 있는데 준비 완료 상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점이래요. 그리고 프로세스 대기 상태, 준비 완료 상태로 전환될 때도 선점에 의한 스케줄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자기 스스로 종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종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없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메모리 중에 준비가 된 애를 골라오는 거는 비선점이다. 스스로 방출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고요. 디스패처는 프로세스 CPU가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교환시키는 거예요. 네. 문맥 교환, 그래서 디스패처는 문맥 교환을 하거나 사용자 모드로 전환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 중지하고 다른 프로세스 시작할 때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거고, 스케줄링, 무엇이 좋은 스케줄링이냐.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다양한데 거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난 적용할 거냐. 이것의 기준은 CPU 이용률이랑 처리량, 총처리량, 대기시간, 응답시간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요. CPU 이용률은 CPU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CPU를 최대한 이용 가능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완료된 프로세스가 계속,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몇 개의 프로세스가 완료되니 이게 처리량이고요. 그러면 CPU 이용률은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처리량도 높을수록 좋을 거예요. 총 처리 시간은 프로세스가 제출된 시간,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도착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의 시간을 총 처리 시간이라고 해요. 이것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기 시간도 적으면 좋겠죠. 대기 시간은 내가 준비 완료 큐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착했는데 다 실행할 준비가 됐는데 대기한다. 준비 완료 큐에서 대기한다. 이거 얼마나 대기하냐. 이런 거고, 대기 시간은 내가 실행을 하다가 다시 준비 완료 큐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대기 시간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은 내가 도착을 하고 나서 내가 시작을 언제 처음 시작하냐, 내가 실행을 CPU에서 언제 처음 실행하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다양한 게 있어요. 처음에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준비 완료 큐에서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CPU를 어떤 것부터 할당할 건지 결정하는 건데, 먼저 선입선처리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들어온 애를 먼저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예는 여기 나와 있죠. 먼저 프로세스 1이 24시간 걸리고 P2는 3시간, P3는 3시간. 근데 P1, P2, P3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간트 차트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P1 먼저 수행하고, P2부터 수행하고, P3 수행하고. 그러면 P1은 기다리는 시간이 0시간이지만 P2는 24초라고 할게요. 24초 기다리고, P3는 27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대기 시간이 되게 길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P2, P3, P1 순으로 들어오면 훨씬 줄어들겠죠? 0, 3, 6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대기 시간이 17초에서 3m초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확 줄겠죠? 그래서 이 선입선처리는 무엇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크게 값이 변하고, 평균 대기 시간도 최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거고,
네,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먼저 CPU 중심 프로세스가 되게 길어요. 예를 들어서 10초 수행하고 난 입출력을 1초 수행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른 P2, P3는 1초 CPU 필요하고 1초 입출력 필요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는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겠죠. 만약에 P1이 수행을 하는데 얘는 입출력 빨리 끝내고 대기 장치 빨리 끝내고 준비 완료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그 P1만 수행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10초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엄청 오래 기다리다가 얘가 끝났어요. 끝나고 얘 1초만 수행하고 다시 준비 완료 큐에 돌아오고 얘네는 1초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1초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CPU 시간이 그래서 그 각 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그 긴 프로세스 P1을 위해서 P2랑 P3가 CPU를 양도하기 위해서 준비 완료 큐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이것을 바로 호의 효과라고 합니다. 긴 애를 위해서 짧은 애들이 오래 기다리는 거. 이런 선처리 first come first serve 그 알고리즘은 비선점형이에요. 비선점형이기 때문에 시분할 시스템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게 그 사용자랑 규칙적으로 그 프로세스 사용자들끼리 그 CPU를 돌아가면서 쓰면서 그 대화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긴 P1처럼 긴 아이가 있으면 다른 애들은 CPU를 할당하는 시간이 되게 느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분할 시스템은 적절하지 않다. 시분할 시스템은 이렇게 선점하는 애들이 매우 유리하다. 최단, 네, 이거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얘가 P1이 10초 수행하고 있을 때 얘는 P1, P2가 P2, P3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입출력이 비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10초 수행하고 여기서 10초 수행하고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 수행하고 있는데 P2랑 P3가 여기서 P2가 수행을 하고 조금 수행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P3가 여기 잠깐 수행하고 돌아오죠. 그럼 준비 완료 큐가 또 비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은 shortest of first인데 이것은 남은 CPU 시간이 최소인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1, P2, P3, P4가 이렇게 버스트 시간 6, 8, 7, 3이면 뭐부터 선택해야겠죠? P4부터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비선점 이런 shortest of first를 비선점형으로 한 거는 SPN이고 선점형은 SRT라고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네. 이것은 보통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짧았죠. 왜냐면 짧은 것부터 수행을 하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단일 CPU 스케줄링 수준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CPU가 필요한 그 처리 시간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 CPU 스케줄링 수준에서 구현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사용하는데 예측하는 그런 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소문자 TN을 n번째 CPU 버스트 길이라고 하고 그 이상한 T 이거를 델타라고 할게요. 델타 n 플러스 1은 다음 CPU 버스트에 대한 예측값이다. 그래서 다음 CPU 버스트 예측값이 그 최근의 정보에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과거의 과거의 역사에 영향을 받는지 확률을 이렇게 곱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1이면 최근의 정보가 그 CPU 버스트 예측값을 결정한다는 거고 만약에 알파가 0이면 과거의 역사가 그 CPU 버스트에 대한 예측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선점형이면 네, 일단 얘부터 볼게요.
네, 이거는 그 shortest of first를 선저명으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도착 시간 0이니까 P1부터 수행을 했죠. 1초 수행하고 확인합니다. 나보다 짧은 애가 있는지. 근데 P2가 들어왔는데 4예요. 내가 아무리 1초 수행해서 7이 됐다 해도 이 P2가 제일 작겠죠. P2도 1초 수행합니다. 근데 들어온 애들이 들어온 애가 2인데 이게 버스 시간이 9니까 자기가 더 짧으니까 자기 수행하고 이제 3초가 됐을 때 P4가 들어오죠. P4가 들어왔을 때 자기는 수행한 시간이 이제 4, 3, 2가 됐는데 새로 들어온 애는 5예요, 버스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냥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P2가 수행을 끝냅니다. 이제 7, 9, 5 중에 5가 제일 작죠. 그렇기 때문에 P4가 수행하고 그 다음으로 작은 P1, 그 다음에 P3가 수행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은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은 구해봤더니 6.5가 나오고요. 비선저명은 7.75가 나옵니다. 비선저명은 P1, P2, P1 일단 수행을 하면서 그런 뭐 확인 같은 거 안 하고 자기 끝낼 때까지 다 수행을 하고 이제 P1이 끝난 다음에 P2가 가장 짧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P4가 짧으니까 그 다음에 P3가 짧으니까 이렇게 다 수행을 하면 7.75가 나옵니다.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그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first come first serve로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프로세스 P1, P2, P3, P4, P5입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가장 높죠? P2가 가장 높죠? P2 1 수행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P5가 높고 그 다음에 P1이 높고 그 다음에 P3가 높고 그 다음에 P4가 높으니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프로세스가 준비 완료 큐에 도착을 하면 그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우선순위랑 비교해서 그래서 작으면 수행을 하는, 이건 선저명이겠죠? 네. 이것은 문제가 우선순위가 낮은 그런 프로세스는 계속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계속 들어오면 자기는 계속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초 지나면 자기의 그런 우선순위를 하나씩 높여주는 노화 방법이 있습니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이것은 15날 시스템을 위해 설계됐어요.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라는 그런 시간 조각을 가지고 시간 조각을 돌아가면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빵 하나 있으면 한 입씩 베어 묻는 거죠. 네. 그런가? 어쨌든 CPU 스케줄링에서 시간 할당 수행을 하고 시간 할당만큼 수행하면 인터럽트 걸어가지고 다른 애랑 교체해준 디스패치가 일어나고 그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그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처리하는 시간이 타임 슬라이스보다 작을 수 있고 타임 슬라이스보다 클 경우가 있어요. 타임 슬라이스가 그것보다 내가 더 작은 경우에는 내 거 조금 수행하고 그냥 난 종료하고 끝내고 내가 더 크다 그러면 나는 다시 준비 완료 큐에 들어가가지고 내 시간을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P1, P2, P3가 있어요. 버스트 시간이 24, 3, 3이 있어요. P1이 이 타임 슬라이스가 4인 그런 라운드 로빈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P1이 4 수행하고 그 다음에 준비 완료 큐에 들어가겠죠? P2 수행하는데 자기가 타임 슬라이스보다 적어요. 그래서 자기 조금 수행하고 끝내버립니다. P3도 조금 수행하고 끝내버려요. 이제는 P1이 남습니다. 이제 P1이 남는데 P1이 이제 자기만 남았으니까 4 수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T 수업 시간이 포함이 될까요? 아니겠죠. P1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맥 교환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 대기 시간에 구해보면 5.66이에요. 네. 이것은 라운드 로빈의 성능은 시간 할당량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크면 선입선출이 정체가 같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타임 슬라이스가 30이에요. 그러면 24도 30 안에 수행할 수 있고 다 30 안에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first come first serve랑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너무 작다.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문맥 교환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효율을 위해서 시간 할당량이 문맥 교환 시간에 비해서 클 걸 원합니다. 당연하겠죠. 문맥 교환 시간이 시간 할당량보다 크다. 그러면 보통 많은 시간을 문맥 교환 시간에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일 거예요. 얘는 총 처리 시간, 얘는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문맥 교환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간 할당량이 12, 내가 프로세스 시간이 10인데 시간 할당량이 12예요. 그럼 문맥 교환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 할당량이 6이면 2번 일어나고 시간 할당량이 1이면 문맥 교환이 9번 일어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타임 시간 할당량이 크면 총 처리 시간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그쵸? 그래서 시간 할당량도 적당해야 된다. 적당해야지 최고의 그런 효율을 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단계 큐 스케줄링이에요. 다단계 큐 스케줄링은 각각의 그런 큐마다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도 다르고 처리를 하는 그런 성격의 프로세스 다르고 각각마다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높은 우선순위고 여기는 제일 낮은 우선순위예요. 이 시스템 프로세스는 밑에 뭐가 있든 자기 먼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형 프로세스는 시스템 프로세스가 없다는 그 수행할 게 없다는 가정하에 밑에 뭐가 있든 자기를 수행하고 이렇게 높은 우선순위별로 수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은 이게 얘는 큐들 사이에 이동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위에가 다 수행해야지 밑에 수행하고 이런 내용인데 얘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은 큐끼리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할당량이 각 큐마다 스케줄링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시간 할당량도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시간 할당량이 8이고 시간 할당량이 16 그리고 first come first serve는 그냥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 8만큼 수행을 해요. 8만큼 수행했는데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밑에 프로세스로 갑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여기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16을 수행했는데도 내 처리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밑으로 해가지고 first come first serve로 수행합니다. 만약에 8보다 짧은 애가 있으면 빨리 수행하고 끝내겠죠. 그리고 8하고 16 사이에 있는 8하고 16 8하고 24 사이에 있는 아이는 여기 큐에서 끝나겠죠. 그리고 first come first serve 만큼 24보다 긴 아이는 여기서 끝날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짧은 애를 빨리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많은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가 기출에서인가 보면 막 시간 할당량도 있지만 대기 시간, 그러니까 대기하는 한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계 시간이 넘으면 더 위에 그 프로세스를 옮겨주는 그런 스케줄링 기법도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